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주제입니다. 인천에서 일어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벌써 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당시 사건이 좀 어떻게 일어났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죠. 네. 왜냐하면 3명의 임차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음. 했습니다.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투포환인가 이 육상 쪽으로 굉장히 좀 촉망받던 과거 선수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수 생활은 비교적 짧으니까 네. 이제 직장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된 겁니다.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추홀구에서 이 여성의 임차 보증금 처음에는 내가 소액 임차인이고 우선 변제권 중에서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 금액을 맞춰보고 희망을 좀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법률적으로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됐을 그 시점의 기준에 따른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자 요건이어야 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며칠 전에는요. 인근에 살던 똑같은 임차인 피해자 2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똑같은 가해자한테 속아 넘어간 거죠. 네. 그런데 엄마한테 그렇게 보냈다는 거잖아요. 어머니께 엄마 나 2만 원만 붙여줘라고 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엄마가 10만 원을 붙여줬는데 극단적 선택했습니다. 이 언론들이 그 해당 피해 남성분의 집에 갔더니 고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렇다면 이 미추홀구의 건축왕, 지금까지는 뭐 빌라왕이다 무슨 왕이다 했는데 이 6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빌라, 오피스텔 할 것 없이 굉장히 수백 채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연하죠. 너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니까요. 네. 최종적으로 인정된 금액은 피해자로 480명이 넘고요. 또 금액도 380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1심. 네. 그런데 죄를 인정하냐 그랬더니 내가 부동산 실명제 위반해가지고 차명으로 보유하고 뭐 이랬던 건 인정하지만 나 사기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사 이 절차 안에서는 내가 죄를 저지른 게 없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사기를 쳐서 돈을 가져간 바가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뿐인데 사후적으로 뭐 경제가 나빠지고 여러저런 상황이 생겨서 내가 이 돈을 못 돌려주게 됐는데 사기가 아니다. 그러면 최소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는 변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렇다면 지금 손 놓고 있는 게 맞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수백 채를 갖고 있을 정도면 한 명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지금 여러 명이 같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로까지 이 의유를 해서 가중처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최근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요.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의 이 30대 딸도 바지 임대인으로 범행에 네. 가담한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이미 입건이 됐습니다. 딸은 구속되진 않고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입건이 됐는데 이 뉴스를 보면 이 딸한테도 항의를 많이 해요. 이 딸 네. 가담한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왜? 공인중개사로 이 인근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하나가 있고요. 부동산 실명제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기 아버지 명의의 소유의 빌라, 오피스텔을 자기 것이라고 명의를 빌려줬거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같이 받고 있는데 네.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 나온 걸 보면 사실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되냐라고 오히려 되게 역반하장인 모습을 막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유사한 뭐 강서구 사례도 있었고요. 그쵸. 이번에 미추홀구도 있고 계속해서 여러 전국 각지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 피해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빌라나 오피스텔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20대, 30대,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지 그쵸. 않은 연령층인데 이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는요, 시세가 실제로 얼마에 언제 거래가 됐는지를 사이트에 들어가면 비교적 용이하게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빌라나 오피스텔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공시하는 시스템이 아파트와 견주어서는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기치는 일당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수법이 공인중개사가 가담하고요. 감정평가사가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 조회가 제대로 안 되니까요. 실제로는 한 2억 정도의 빌라인데 감정평가사를 끼고서는 이거 부풀리는 거죠. 한 5, 6억 되는 집입니다. 라고 하면 이 인근에서 전세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더라도 아 이게 한 5, 6억 원 되는 돈이면은 근저당이 2, 그렇죠. 3억이 있어도 아 내 보증금은 건지겠구나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미추홀구 사건도요. 대부분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왜 피해 회복이 안 되냐면 선순위 근저당. 그러니까 본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 여러 군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를 받아요. 근저당, 선순위 근저당권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에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아주 소액의 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고요. 이게 서울, 수도권 그리고 더 인근 지방에 따라서 다 책정하는 게 다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도 전체 보증금을 다 최우선 변제로 받는 게 아니라 일부를 받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계약 체결할 때는 사실 상황도 많이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건축왕 사건,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건축왕에게 적용된 혐의를 좀 네.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 말씀드린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에게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그리고 사기 혐의가 주된 주축이고요. 최근에 좀 의미 있게 짚어볼 만한 1심 판결이 다른 전세 사기 이 사범에게 밝혀진 게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40대 남성인데 130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일으킨 거예요. 1심 판결이 나왔고 거기서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물론 피해자분들한테는 15년 살고 나오면 내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할 수 그러게요. 있지만 비교적 법원 입장에선 중형을 선고한 건 그렇죠. 맞아요. 오히려 이 40대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원고등법원으로 지금 넘어가서 계류 중인 상황인데요. 수법이 어땠냐면요. 자기 돈을 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갭 투자라고 해서 거의 이 빌라 같은 거는 막 2억 5천이 매매가면 한 2억 4천, 3천 전세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로 이 집을 대출을 받아서 샀으면 보증금 받은 걸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약서에는 갚겠다고까지 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차인들 불안하니까요. 네. 선순위로 거의 매매가에 막 상응하는 그런 뭐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이거 꺼주세요. 이거 빨리 갚아주세요라고 계약서에까지 썼는데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갚지 않고 이거를 워낙에 많은 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 경비, 생활비 등으로 다 날렸다는 겁니다. 그러고서는요, 이 부분이 담보신탁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 이게 등기부등본을 떼봐서 확인이 되면 아 이거 오히려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관리하는 거라 훨씬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는데 아 그래? 이 개인보다는 그럼 뭐 신탁회사라고 해서 법인 형태로 관리를 하면 더 안전한 게 맞나? 내 보증금은 건질 수가 있나?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네. 실제로 신탁회사 이거 제대로 변제가 안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넘어갔던 건데 사람들을 속였던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근저당이 있을 때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등기부등본에 나와요. 이를테면 네. 5억이다라고 하면 이 중에 얼마를 갚았는지를 이 등기부등본 떼본 임차인은 모릅니다. 아니 지금 1억을 갚았는지 아니면 5억을 다 갚았는데 이 등기부등본 상에만 지금 남아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허점을 악용해서 지금 거의 다 갚았어요. 이 근저당 남아있는 돈 거의 남아있지 않으니까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이 다 거짓말이었고 1심에서는 15년형을 받은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번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벌써 3명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네, 일단 이게 왜 그러냐면 피해자가 아까도 사망한 분들 20대, 30대였어요. 보증금이 한 1억 정도더라고요. 전 재산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전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요. 본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빌라에 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 정말 이런 이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나쁜 게 요즘 2030의 니즈를 부동산 니즈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했던 거죠. 서울권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긴 너무 가격이 많이 그쵸.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외로 가는데 또 구축 아파트는 좀 젊은 세대들이 크게 그쵸.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신축 빌라를 주택의 사기의 하나의 그 부동산 수단으로 삼았는데 신축 빌라는
구축 빌라보다도 더 시세 감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팔려봐야 아는 건데 한 번도 팔려본 적이 없는 거니까요. 그냥 일단 세워지기만 한 거니까요. 그리고서는 대단히 이게 시세가 높은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풀리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로 막 합니다. 다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 같은 것도 여기에만 해주는 거란 식으로 또 속아 넘어가도록 유인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정말 정부에서 크게 구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 미추홀구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3명이나 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서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정부가 앞서서 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발표를 했는데도 피해자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실제로 도움되는 정책이 아니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알려진 게 거의 작년부터였어요. 그렇다면 손을 쓸 수 있는 약간 여력이 좀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부 대책이 어떻게 했냐면 보증금을 당장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경매가 되면. 그럼 다른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좀 저리의 대출로 갈아타게 해준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대출을 받는데 좀 용이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지금 당장 전 재산을 잃었는데 다시 대출을 일으킬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필요할 수도 있지만 보증금을 어떻게든 가급적 전부 회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정책이 짜여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고 또 실제로 경매에 넘어간 이후에 전세 피해 확인서 같은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아야 지금 말씀드린 뭐 저리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대출에서 좀 상환 기간을 유예하거나 이런 대출적인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전체 피해자 중에 이런 전세 확인 그 피해 확인서를 받아가신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실효적인 대책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나마 좀 최근에 다시 한번 또 희생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생기고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당정이 좀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또 요청하기도 했나봐요. 그렇습니다. 경매 연기. 왜냐하면 경매가 되면요. 일단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이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이 현금화된 부분에 제1순위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집값이 워낙 부풀려지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을 받는다고 그쵸. 해도 내 보증금 전부 다 돌려받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냈던 안이 일단 경매를 중단시키자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 법적 근거가 미약한 부분은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친 거는 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경매 실무에서 보면은 경매 기일을 아예 연기해 주는 건 채권자가 신청했을 때. 왜냐하면 채무자는 당연히 연기를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받아주질 않습니다, 법원이. 근데 채권자가 뭔가 사정이 있으니까 좀 연기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해서 그 이유를 소명하면 연기는 해주는데 이걸 무한정 연기해주진 않아요. 이걸 찾아봤더니 경매에서 한 2번 정도를 연기를 해주는데 한 번 연기할 때 2달 정도를 연기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럼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을 때 그 안에 획기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죠. 않죠. 왜냐하면 이게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보면 정부가 경매 좀 중단해 주세요. 이걸 좀 유예해 주세요라고 해도 계속 부실 채권을 은행은 떠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그쵸.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실 채권을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팔아넘기는 이런 금융기관들도 있죠. 근데 지금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 피해 중에 캠코가 갖고 있는 채권자가 캠코로 돼 있는 곳도 있어요. 이거는 국가의 공공기관이니까 국가가 원하는 대로 정부의 시책대로 어쨌든 경매를 연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 금융기관은 그걸 무한으로 연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매가 유예되면 좋기만 한가? 꼭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진 않아요. 점점 그쵸. 좀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라 2개월이든 4개월이든 어쨌든 연장을 했는데 그때 경매에 붙으면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앞으로 떨어지는 돈 자체가
더 지금 경매하는 것보다 나중에 경매하는 게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는 좀 지적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네.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이건 좀 어떨까요? 이게 특별법에 대해서 사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심상정 안이 있고 민주당 안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SH공사 같은 데서 지금도 일반 주택 분양되지 않는 것들을 매입을 합니다. 그냥 두면은 이게 다 완전히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매입을 해서 이걸 공공임대주택화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한 3조, 4조 정도인데 네. 그만큼 예산이 책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 오히려 이 미추홀구에서 문제가 된 이 빌라, 오피스텔을 정부가 매입하자. 그런 특별법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이 당정의 협의 하나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제일 걱정하는 건 당장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보증금을 못 찾은 상태에서 어느 집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원하면 경매가 진행될 때 임차인이 우선해서 경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럼 자기 임대차 보증금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거기 차액 정도를 내고 그 집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좀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다 경제적 사정이 다 다른 거예요. 임차인들마다. 내가 그 차액도 낼 형편이 되지 그렇겠죠.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쫓겨날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이 가해자들 때문에. 그러면 일단 공공임대주택화해서 이 부분은 일단 살도록 해주겠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보증금을 돌려줘서 이 기간을 좀 유예해서 최소한 주거 안정은 보장되도록 해주겠다는 게 이 정부와 여당에서 논의한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는데요. 어떤 네. 내용일까요? 이게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요즘 뭐 대출, 전세 대출이다, 무슨 대출이다 받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관련해서 서류 낼 것도 많고 책정 받는 것도 많은데 오히려 금융기관이 이런 서류 같은 거, 이 대출을 받는 사람의 어떤 재정 상황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서 명의를 훔친 사람한테 대출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갚는 거는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원이 아니 이 부분은 금융기관을 억지로 이렇게 속인 사람이 있는데 금융기관한테 책임을 물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니 금융기관이 명의 도용 여부 같은 건 더 엄격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쟁점이 됐던 사안에서 이 피해를 본 개인의 손을,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손을 들어두지 않았던 케이스가 있어서요. 네. 보통 뭐 자가로 매입할 때도 그렇고 이 전세를 살 때도 본인 돈을 온전히 내고 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현금을 막 수억 원씩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보니까 거의 다 전세를 하거나 뭘 하든 대출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선례 판례가 될 수 있는 판결이 좀 하나가 나와서 금융기관의 책임을 조금 더 가중해서 부과하도록 한 그런 법원 판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전세왕, 뭐 건축왕, 빌라왕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일파만파 퍼진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일 문제가 불거졌던 게 신축 빌라들이 좀 많이 밀집해 있던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있었고요. 그렇죠. 거기서는 심지어 5,910건으로 이 피해 사례가 제일 많이 집계가 되고 있고 이 강서구가 이 빌라 피해에 여러 피해자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지금 전세 거래가 뚝 끊겼다고 최근에 또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 인근인 인천 미추홀구 지금도 계속 진행형인 상황인 거죠.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데 최근에는 이 지역에서 엄청나게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동탄이었습니다. 동탄 신도시죠. 또 서울과 굉장히 근거리에 있고 신축. 그래서 정말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던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잠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건이 갑자기 신고가 들어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또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봤더니 미추홀구와 달리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여기에서 피해자라고 신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미리 먼저 끼어 있는 근저당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경매 넘어가면은 자기보다 먼저 권리 행사를 할 채권자가 없다 보니까 물론 임대차 보증금을 100%다 받는다는 보장이 없긴 하지만 한 푼도 못 받을 위험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매가 유찰돼서 좀 떨어지더라도 그 돈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보전을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동탄에서도 최근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최근 보도를 보면 부산에서도 오피스텔 한 몇 채를 갖고 있는 노부부가 있었는데 전화번호를 바꾸고 왜냐면 전화하면 없는 번호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네. 잠적을 했습니다. 그럼 아니 누구한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간헐적으로 몇몇 군데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전국에서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뇌관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HUG라고 해서 허그라고 하죠. 이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주는 전세에 이 담보해주는 기관에서 집계를 해봤더니요. 이른바 깡통 전세, 그러니까 매매가의 전세가가 거의 80% 이상으로 육박하는 곳들. 이 정도 되면 자기 돈으로 집주인이 집을 산 게 아니에요. 예, 임차인 들이면서 그 돈으로 이 집을 사고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는 이런 상황의 집들이 거의 전국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경상도, 호남권 다 할 것 없이 수도권 인근만 지금은 주택에 집중을 받고 있지만 지방도 안전지대는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워낙 사기 사례가 다양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나왔던 거는 대출을 그러면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저금리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실효적인 대책은 아니었던 거예요.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걸 정부가 구체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매입해 주겠다든지 이런 대책에 좀 방점이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부로서도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의 사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투여를 해서 피해 구제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장기적으로 여러 대책을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임차인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 우리 집주인이 이렇게 몇백 채 갖고 있는 줄 알았으면 나 안 했을 거다. 왜냐하면 몇백 채를 갖고 있다는 건 사실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임대인은 임차인을 드릴 때 돈을 안 주면은 안 드리면 되니까요. 비교적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임차인은 이 사람이 몇백 채를 갖고 있는지 한 채만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세금을 탈루한 이력이 있는지 왜냐면 왜 세금 탈루를 한 게 문제가 되냐면요. 지방세 같은 게 체납돼 있으면 이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대학력을 갖고 있는 임차인보다도 먼저 경매에서 지방세부터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네. 최우선으로 권리가 세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빚은 어느 정도나 있는지, 뭐 이 정도까지 모르더라도 최소한 전세에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문제를 일으켰던 이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보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 임차인이 그런 걸 알아야 정말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이란 걸 맺을 수 있는 거지 굉장히 모호하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 전 재산을 정말 뺏길 수도 있는 전세 제도가 또 우리나라에만 있다라고도 나올 정도로 좀 특수한 제도다 보니까요. 그리고 목돈이 물려서 들어가다 보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터진 다음에 수습도 중요하겠지만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또 중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실 어린 청년층이거든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좀 방법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저는 공공임대주택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매를 하게 되면 다른 소유권자한테는 본인의 어떤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임차인이.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거 안정을 그냥 나몰라라 할 수 있을 것이냐. 시민단체에서 집계를 해봤더니 인천에 지금 피해가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칠게 산정했을 때 보증금이 한 2억 5천 정도가 되니까 정부가 가지는 이 공공 매입과 관련한 예산으로는 충분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워낙에 이 문제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데 쓸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적으로 정보를 좀 투명화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안으로 왜냐하면 국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비가 돼가지고 임차인들이 더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손질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 지방세는 손질이 안 됐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빨리 점검해야 된다라는 입법안이 나와 있고요. 아까 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안 같은 경우에도
아예 정부에서 사들이고 살도록 해주자, 주거 안정을 좀 보장해주자라는 안들이 또 나와 있어서 이런 입법안에 대해서도 빨리 차근차근 논의를 현실화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